GV 진행을 모더레이터를 맡게 된 배우 김남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재밌게들 보셨나요? 네. 이 주창호 감독님의 영화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영화가 이런 스타일이 주창호 감독님 스타일이에요. 저는 주창호 감독님이랑 폭풍전야라는 영화를 같이 찍고 이제 그런 인연으로 언론배극에서도 가서 보고,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또 우연찮게, 사실 제가 좀 전문가적인 모더레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셔서 오늘 영화에 대한 이야기 좀 깊다고 하면 깊을 수 있고 너무 또 깊어지면 제가 좀 가볍게 풀어나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화 주인공들 좀 모셔볼까요? 감독님하고 배우분들 모실게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보이시죠? 감독님, 이거 제가 얼마만큼 영화를 공부해 왔는지. 오늘 죽었어. 영화를 허투루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 농담이고. 오늘 여기 관객분들도 이제 영화를 지금 다 뜨끈뜨끈하게 영화를 다 보셨고, 우선 기본적으로 영화를 주창호 감독님이 7년? 8년 만인가요? 네, 마이크. 네, 그럴까요? 우선 7년 만에 이제 영화를 만드셨으니까 이제 감독님 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전에 관객분들한테 이제 인사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다른 길이 있다를 만든 조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른 길이 있다의 정원 역을 맡은 서혜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에서 한소환 역할 맡은 김재혁입니다. 우선은 감독님이 영화를 7년 만에 영화를 다시 들고 전 영화를 그만두신 줄 알았어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감독님이랑 작품을 하고 나서 제가 GV도 다니고 또 부산영화제 다니면서 제가 사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감독님 연출하지 말고 글만 써라. 부연출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악담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영화를 그만두신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7년 만에 다시 용기를 또 내셔서 돌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별 죄인을 만들지 않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7년 만에 우선은 영화를 만드신 계기에 대한 감회?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먼저 관객분들한테 들려주시죠. 김남길 씨의 충고는 전혀 의식하지도 않았고요. 제가 영화보다 예술보다는 그래도 삶을 더 소중하게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폭풍전야를 김남길 씨하고 같이 작업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 기대가 굉장히 컸잖아요. 네. 결과에 대해서 투자자에게도 제작자에게도 함께해준 스텝, 그리고 또 옆에 계시지만 남길 씨에게도 굉장히 미안했고요. 또 같이 우리를 이어준 시나리오 그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미안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책임지는 방식으로 영화를 그만두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영화 만드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보다는 좀 더 제가 행복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향해서 반성의 시간, 반성과 참여의 시간도 갖고 또 강원도 영상정책 만드는 데 조금 일도 하고 농사도 같이 지으면서 조금 나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을 좀 했던 시간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또 제 영화를 다시 보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셨고 많이 성원해 주셨고 또 그만두고자 했으나 해야 될 이야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야기가 생각이 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영화는 2015년도에 다 완성이 됐는데 개봉의 과정도 그만큼 만드는 과정만큼이 어렵더군요. 그리고 또 영화 관객분들에게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 스스로 미진하게 생각되었던 부분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만드는 시간도 필요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말씀하신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나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돌아와서 여러분 만나게 돼서 좋습니다. 네, 7년 만에 영화를 다시 만들고 돌아오신 소감에 대해서 이야기 잘 들었고요. 이게 배우분들은 사실 질문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GV를 하면서 또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는데 식상하다라는 질문들일 수도 있는데 이 지금 다른 길이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사실은 굉장히 가볍거나 좀 노멀하지 않은 작품일 수도 있는데 이 작품을 시나리오를 보고 선택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 서혜지 배우부터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감독님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사실 정말 일의 의심도 없이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정원이와 수환이의 이야기를 그리는 그 곳에서 오차가 없다고 할까요? 대본 하나하나, 대사 하나하나에 저는 너무 와닿고요. 무엇보다 볼 때 좀 사회 뉴스를 보는 듯 했어요. 기사거리나 아무래도 영화를 보실 때마다 정원이가 살아가는 그 시간들, 또 수환이가 겪는 고통들,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한 번쯤은 다 겪는 고통이자 또 찾아야 가는 희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는 완벽하게 시나리오를 받아들이고 감독님이랑 선택을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이지 않았나 싶어요. 배우로서 지금 왜냐하면 지금 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는 배우분들 중에 또 하나이고 한 분이시고 또 그리고 그런 배우가 제가 사실은 배우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주변 분들이 많이 부딪히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작품과 내가 해야 될 작품들을 혼동하지 말아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작품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타협점이라고 할까요? 살면서 배우로 살면서 타협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시나리오를 또 선택해 주신 서혜지 배우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김재욱 씨는 이 시나리오를 보고 어떤 부분들이 끌리고 어떤 부분들에 포인트를 맞추고 싶어서 이제 시나리오를 선택하게 됐는지. 우선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배우로서 어떤 시나리오를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마치 내가 연출가인 마냥 머릿속으로 그 글과 함께 그림이 자연스럽게 완성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비단 저한테 직접 들어오는 시나리오가 아니더라도 이미 촬영이 돼서 세상에 나온 작품들 내지는 앞으로 이제 작업이 될 시나리오 중에 제가 받을 수 없어도 제가 한번 어떻게든 찾아내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뭔가 영화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그게 저한테 온 시나리오 중에서 드디어 내가 좀 기다리고 있던 오래오래 기다리고 꾹꾹 조용히 소리치고 싶은 갈증을 가슴에 두고 기다리고 있던 작품을 만났다라는 조금 오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감정으로 읽었던 기억이 굉장히 명확하게 남아있고요. 그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배우로서 해왔던
그런 작품 활동들에서 보이는 어떤 캐릭터의 결이라든가 제가 배우로서 가지고 있는 재능, 외적인 거나 어떤 기술적인 여러 가지 부분으로 따졌을 때 사실 제작자로서 저라는 김재욱이라는 배우에게 선뜻 주기가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가능성을 봐주시고 저한테 주셨다는 것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시나리오에 반했다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반했고요. 그리고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려졌었던 나의 그림들이 과연 연출가가 이 글을 쓴 작가가 나와 같은 비슷한 지점에서 이 글을 이렇게 썼을까라는 거는 만나서 얘기를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조창호 감독님을 찾아뵙고 작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고 그 전에 사실 김남기 선배님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폭풍전야 같이 했던 걸 알기 때문에 전화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딱 말이 들어가나? 뭐 잘 아시겠지만 김남기 씨는 참 거짓말을 못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 안에 어떤 조창호 감독님의 장단점이 모두 들어 있으면서도 결국에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조창호 감독이라는 연출가에 있어서의 어떤 남기 형의 애정과 비록 폭풍전야가 잘 되진 않았지만 네. 그럼에도 두 사람이 이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그 현장에서 끈끈한 역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작품이 끝나고 안 보는 배우나 감독들도 되게 많은데 그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제가 수환이에게 이 다른 길이 있다에 반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영화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그 작품의 기본적인 이제 톤 앤 매너라는 게 있잖아요.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밸런스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인데 제가 늘 하고 싶었던 밸런스의 글이었어요. 그게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감독님 조금만 뒤로 와주세요. 서혜 씨가 잘 안 보여서 좀 보고 싶은데 배우들이 이야기하는 걸 좀 들으면서 보고 싶은데 감독님이 지금 딱 적당한 거리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 김재욱 씨가 아까도 풍전화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영화라는 게 이 영화가 잘 되고 안 되고는 관객 수를 가지고만은 평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창호 감독님한테도 제가 이 언론 배급 때 이 영화를 처음 보고 나서 드린 게 어쨌든 정말로 명작이라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향기가 짙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관객들의 선택 왜냐면 그 이해를 많이 못 받는다고 해서 이 영화가 실패라는 생각들은 안 들어요. 왜냐면 같이 했었던 여러 선배님들 중에 전도연 선배님은 항상 본인이 출연한 영화는 관객들이 어렵다 아니면 관객들한테 이해를 못 받는다라는 것들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면 자기 목표나 꿈이 영화할 때 300~400만을 좀 넘어보는 게 소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시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관객들에게 문제 받는 이해나 이런 것들이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꼭 아까 얘기하신 김재욱 씨가 얘기한 것처럼 영화가 물론 여러 가지 상업적인 부분들이나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영화가 잘 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영화에 출연해 주시고 이런 영화를 또 연출하고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셨다는 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죽지 못해 산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떠올랐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 언론 배급 때 감독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배우가 그 캐릭터가 죽기를 선택을 했었을 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작던 크던 그것들을 다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잠시만요. 네,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그 질문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왜냐면 우리가 그분들이 죽음을 선택하신 분들이나 죽음을 생각하신 분들이나 아픔을 폄하하거나 가벼이 생각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살아계시는 것들 자체도 굉장히 죽는 것만큼 더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론 죽음을 선택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것들이 그 아픔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좀 더 벗어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아픔을 끝내고 싶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 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죽음이라는 것들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두 배우분도 계시고 감독님이 계시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가장 현실적인 캐릭터다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은 해미라는 역할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 살얼음판이 우리네가 살고 있는 인생 또 세상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해미라는 친구의 대사 중에 얼음 위에도 얼음길이 있다고 근데 거기는 자기는 가봤기 때문에 그 얼음길을 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혼자 갔을 때는 굉장히 두려웠을 텐데 한번 가봤기 때문에 그 길을 또 걸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진짜 그렇게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살얼음판의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거기도 결정적으로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얼음판 위에도 숨구멍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 소리나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이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네 같은 세상을 살아도 얼음같이 꽁꽁 마음에도 이 세상에도 숨 쉴 구멍이 있고 또 그것을 기울여 보면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어떠한 이야기를 뭐 지금 영화 관객분들도 이 영화를 보셨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이야기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지 사람에 대한 이해를 그 폭풍전야 때도 그렇고 이 시나리오를 제가 못 봤지만 영화를 보고 나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죽음에 대한 것들을 경험을 해보셨는지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영화를 만들려고 계기가 어떤 거였는지 궁금합니다.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 같고요. 아니 혹시나 이제 그런 의도나 그런 생각들을 하셨었는지. 저는 심지어 아주 어렸을 때 제 누님께서 제 머리를 깎아주셨는데 아마 초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그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집 옆에 있는 밤나무에 밧줄을 맨 적도 있어요. 네, 삶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죽음의 문제까지도 같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순간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깊이 고민을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떠도는 이야기들이 저한테 걸리는 거겠죠. 당시 동반자살 사건이 걸러지지 않고 뉴스에서 거의 매일 중계가 됐고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궁금해졌고요. 특히 또 이제 춘천에서요. 제가 춘천이라는 곳으로 가서 살고 있는데 춘천이라는 곳에서도 역시 또 그런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춘천이라는 도시는 좀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두 주인공처럼 생애의 마지막을 생각한 사람들이 춘천을 그렇게 배회했을 것이고 어쩌면 그런 배회하는 가운데 저하고 스쳤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어떤 스침이 어떤 서로에게 위로도 되지 못하는구나. 혹은 내 존재가 그것도 안 되는구나. 이런 부분에서 좀 우울하고 자괴감을 좀 느꼈다고 할까요? 스스로 이제 아픔의 시간도 있었고 그러면서 세상에 혼자 스스로 자기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뭐 유한, 위로, 구원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조심스럽게라도 말을 건네보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 이게 시작이었고, 그러면 그 극복하지 못하는 그 아픔 속에서 그들이 좀 더 온전하게 계속해서 삶의 여정을 계속 하게 하는 어떤 조건 같은 것들,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이제 그런 고민에 가다하고 그런 고민으로 지금의 이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또 감독님이 얘기하시는 거를 들다 보면은 되게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죽음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을지를 고민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행을 가서 지도를 가지고 찾아다닌단 말이죠. 근데 그게 과연 정말로 죽으려고 가는 것인지 살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되긴 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위로라는 것들이 감히 이야기하자면 누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힐링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해봤었는데 그건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었다는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누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그래서 조금 이 영화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제 여쭤봤고요. 그리고 서예지 배우님한테 궁금한 게 이게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배우가 뭐 김재욱 씨도 계시지만 저도 배우 입장에서 뭔가가 납득이 되지 않고서는 이 시나리오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표현하는 데 조금 부족함들이 있거나 아니면 걸림돌이 좀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하고의 일이나 어떻게 보면 정원이는 자살을 선택을 하고 싶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좀 더 명확해 보였다라는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정원이라는 친구가 어릴 때부터 왜냐면 저는 제가 보면서 분명히 저기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아픈 어머니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아주 저 친구는 어릴 때부터 저런 일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지 혹시 그렇게 살고 생각하고 살진 않았는지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었을 때도 분노를 하거나 되게 흥분에 대한 감정이 되게 담담하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원이라는 그 인물을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포커스를 맞췄는지가 사실 그걸 표현할 때 어떤 부분들이 가장 어려웠는지. 전 정원이라는 인물을 보면은 감독님이 그려낸 캐릭터고 만들어 놓으신 캐릭터인데 저랑 감독님은 늘 할 때마다 정원이의 감정을 좀 의심했던 것 같아요. 정말 여기서 보여주는 그 고통이라는 게 저도 뭐 살아가다가 죽고 싶은 날이 있었고 또 뭐 다시 살고 싶고 뭐 희망을 찾고 싶은 날이 있듯이 어떤 사람과의 고통은 비교도 안 되니까 내가 감히 정원이의 그 고통을 따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원이의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그 장면이나 내가 직접적으로 그거를 당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아픔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정말 오만하고 죄스럽고 해서 감독님이 그려낸 제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칼을 들고 아버지한테 그 분노는 사실적으로 그건 감독님의 생각이 정말 크셨어요. 저도 한번 의문이었는데 여기서 내가 진짜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심정으로 칼을 들었을까? 감독님 어떤 생각이세요? 라고 할 때 감독님은 좀 고민을 하셨어요. 어떤 정원이에 대한 그 분노의 표현을 칼이라는 그런 물질로 표현한다기보다는 엄마가 계신 방을 쳐다보는 그 눈빛과 또 내가 아빠를 쳐다보고 있는 지금까지의 그 분노 그런 걸 표현했던 것 같고요. 저도 정원이가 항상 정원이 역할을 하면서 정원이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성폭행을 당해서 도망치지 못한 삶을 살았나? 아니면 나 아니면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어머니를 놓고는 죽을 수 있는 힘이 없었을까? 용기가 안 났을까? 하는 항상 의문을 들고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정원이한테는 무덤덤하게 표정으로 나왔지만 내면적으로는 더 죽고 싶은 갈등이 심하게 생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서현 씨가 얘기할 때 제가 감독님이랑 작업을 해봤었는데 저 같으면 그 칼을 들었었을 때 사실 굉장히 광분을 하거나 정말 내가 매번 이렇게 왔었던 것에 대한 분노를 하거나 이제는 더 이상 이루고 싶지 않아라는 뭔가 되게 더 격정적인 감정들에 대해서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 했었을 거예요. 뭐 배우들도. 근데 감독님이 이제 감독님 생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조창호 감독님의 스타일이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눌러놓는 감정들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스타일이에요. 뭔가가 표출되지 않고 그게 또 굉장히 고급지는 감정의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서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연기할 때도 지금도 조금이나 알까 말까 근데 그때는 그 어린 나이에도 굉장히 힘들었었던 어렸었어요. 그때도 제가 지금도 어리지만 그때도 어렸어요. 왜냐면 그게 그 감정을 눌러놓는다라는 것들은 여기 이제 나이를 이제 딱 보면은 영화를 관람하신 분들이 나이가 좀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젊은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를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은 좀 나는 좀 더 격정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를 해보신 적 있으신지? 그것보다는 감독님한테 그랬어요. 감독님 제가 지금 여기서 칼을 들고 아버지를 찔러요? 아니면 어떤 분노를 나타내야 돼요? 조금 왜냐면 관객분들한테 이렇게 뭔가 그 분노를 같이 이입을 하셨다면 그냥 격하게 찔러 이럴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욕이라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울음을 터뜨리거나 했을 텐데 감독님 그것보다 정말 선배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누르는 감정 다만 표현하지 못하는 그 감정을 더욱더 정원이의 모습에서 나타내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후로는 아직 안 물어봤고요. 왜냐면 저는 그대로 그냥 정원이를 항상 의심하면서 연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듣고 싶어요. 네. 그 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문득 드는 생각이 지금 서현 씨가 얘기를 해서 그 칼이 그 분노의 표출도 있지만 사실 그 아버지에 대한 지금 본인이 그렇게 살아왔던 정원이 일상에 대한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 칼을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들도 들거든요. 분노의 표출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끝내고 싶어 찌르고 싶어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게 정말 무섭기 때문에 칼이라도 들고 내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의사표현 자체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칼을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문득 들어서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연출을 하실 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런 사건이 계속 있어 왔고 그것이 현재의 정원을 힘들게 하는 분명한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당연히 그 분노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캐릭터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개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원은 차마 찌를 수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차라리 오히려 미수가 되더라도 찌르고 좀 살았으면 오히려 그것이 내 바라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성격인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제 불쾌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정원이 어떤 그런 습관화된 것을 위해서 여기에 이제 느낀다고 고백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추궁 그리고 또 같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를 공격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또 아닐 거라고 봤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정도까지가 아마 제 생각이었던 것 같고 방금 예지 씨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고통을 다 안다고 단정하지 말자.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그거는 약간 예의가 아닐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의심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재욱 씨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관객분들한테 이제 마이크를 넘기는 시간을 가질게요. 김재욱 씨한테 언론 배급 때 제가 이제 보고 나서 기자분들이 어떤 기자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수환이는 죽으려고 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게 가장 궁금하다. 도대체 왜 죽으려고 그랬어? 라는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이제 그 언론 배급 때 고민을 해보니까 삶을 포기하려는 이유가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3가지 정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버지 병원에 갔을 때 아버지랑 했었던 대화, 그리고 또 고등학생이 집에 찾아왔었을 때 엄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 무기력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단면적으로 보여줬었을 때 아, 이제 저 친구가 삶에 대한 의미나 어떤 의지를 상실한 친구구나라는 것들 또 그런 트라우마들을 좀 보였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살을 결심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누구든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제 극복하고 나가서 그렇게 새 삶을 살거나 아픔을 계속 왜냐면 아픔을 치유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아픔을 계속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그 아픔에 대해서 조금 더 전면적으로 보면서 나아가는 치료하는 방법도 있다고 이제 왜냐면 배우들은 누구나 다 그런 트라우마들이 있고 사실은 뭐 다른 좀 선진국에 대한 시스템적인 거는 배우들마다 심리상담사가 원래는 다 붙어요. 작품 할 때마다 자살할 수 있는 경우나 그 캐릭터의 몰입성 때문에 몰입도가 너무 강하다 보면 그 인물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느끼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몰입도 때문에 혹시 다른 생각을 할까봐 사실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옛날보다는 심리상담이나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는 것들이 그렇게 흠이 되는 것들은 조금씩 이제 많이 보완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수환이가 생각했었을 때 수환이가 죽고 싶은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고 전 아까 혜미가 가장 현실적인 캐릭터라는 생각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수환이한테 혜미가 어떤 존재인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자살을 하기 위한 사이트에서 이제 둘이 이야기를 하고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혜미가 넘어오지 말라고 이제 내가 그쪽으로 갈게 이랬는데 못 가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들을 좀 봤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죽으려고 했었던 사람이 그게 과연 무서워서 못 건너갔는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혜미가 수환이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수환이가 죽으려고 했었던 이유가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의 질문의 답을 그냥 어떤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서 말씀드리는 게 저도 아마 더 편할 것 같고 들으시는 관객분들도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해서 아마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수환이가 어릴 적에 어머니를 잃은 그 사건에 대한 죄책감을 늘 가지고 살아왔던 인물이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이제 수환이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거는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자를 적발하기 위한 어떤 그 음주 검문에서 처음 수환이가 등장을 하지만 연기하는 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글을 쓰시고 연출을 하시는 감독님 입장에서도 저희는 그 훨씬 전에 이 인물의 히스토리부터 고민을 하고 뭔가 설정을 하고 만들어 가면서 저희는 이제 촬영장에 가서 작업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머니를 그때 잃었다고 해서 이 친구가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를 나와서 경찰관 시험을 볼 때까지 화면에 나오는 수환이처럼 그렇게 힘없이 이렇게 허무주의자처럼 그렇게 살아왔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에게도 분명히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었을 것이고 혜미 이전에도 뭔가 내가 남자로서 이성으로서 사랑이라는